어머님 부탁드릴게요. 이따 친구들 오면 식사 끝날 때까지만 방에 계셔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화장실 가실 일 있으면 친구들 나가고 나서 조용히 다녀오시면 되시고요. 그날 민지는 내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가에 연한 미소를 띤 채 부엌에서 치즈를 올린 샐러드를 만들며 말이죠. 거실엔 테이블을 새로 깔고 와인잔이 놓이고 있었어요. 나는 그날 아침부터 음식 장만하느라 온종일 서 있었는데 막상 손님들 앞에선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듯 취급당했죠. 음식은 제가 만들었지만 식탁에는 제 자리가 없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반찬 몇 개를 꺼내며 민지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친구들이 불편해하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사는 집, 내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사서 넘겨준 그 집에서 나는 이제 손님도 아니고 그냥 잠시 머물다 가야 할 그림자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참는 만큼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구나 하는 어쩌면 아프지만 분명 따뜻한 결심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 올해 63살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조그마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냈고 33이 된 지금의 아들 박정호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제 삶은 늘 일과 희생의 반복이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뜨거운 불 앞에 서고 한겨울 새벽 공기에 손이 얼어붙어도 밥 한 공기 제대로 못 챙겨 먹어도 그저 정호 잘 되면 그걸로 됐다며 버텨왔어요. 아들은 별 탈 없이 자랐고 대학을 마치고 직장도 다녔어요. 그러다 며느리 이민지를 데려왔는데 첫인상은 참 야무졌어요. 말도 곱고 인사성도 바르고 무엇보다 제게 너무 잘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아이가 제게 처음 한 말 아직도 기억해요. 어머님,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잘 모실게요. 정호에게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도 너무 든든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아이라면 믿어도 되겠다. 이 집, 이 아들 이제는 내가 좀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그 아이의 말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손주 민호가 태어났고 며느리는 몸조리를 해야 하니 저에게 아이를 맡기겠다고 했어요. 제가 하던 가게도 단축 운영을 하고 새벽마다 반찬도 싸서 가고 아이 보는 일 빨래, 청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땐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월세에 생활비도 빠듯해서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님 혹시 집 한 채 있으시면 우리 앞으로. 그 말이 나오기 전부터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줄 집이라면 미리 주자. 지금 저렇게 열심히 사는 애들한테 내가 힘이 되어주자. 그래서 저는 조건부로 증여 계약을 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잘 모셔줄 것. 그것뿐이었죠. 도장을 찍던 날 정우와 민지는 제 손을 붙잡고 고개 숙였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잊지 않을게요. 진짜로요. 그날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그땐 몰랐죠. 아니, 어쩌면 알고도 일부러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상했어요. 언젠가부터 밥상에 제 자리가 없다는 게 점점 그랬어요.
처음엔 다 같이 둘러앉아 밥도 먹고 민지가 어머님, 이 반찬 너무 맛있어요 라며 젓가락을 내밀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그런 말도 그런 시선도 사라졌어요. 주말 점심시간 저는 민호를 안고 거실에서 조용히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민지는 부엌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고 정우는 식탁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식탁 위엔 접시와 수저가 하나씩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세 사람 몫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민호 옆에 앉아 있으면서 괜히 물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국 데워올까? 같이 먹자. 민지는 흠칫하더니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저희가 금방 먹고 치울게요. 자리도 좀 좁고 어머님은 나중에 드시는 게 편하시잖아요. 그 말에 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주방을 향했어요. 찬밥이라도 말아먹자 싶어서. 하지만 국은 이미 식어 있었고 상 위엔 빈 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어요. 혼자 조용히 주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는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셋은 마치 여행 온 가족처럼 즐겁게 떠들고 있었죠. 그 모습이 꼭 드라마에서 보는 풍경 같았어요. 다만 거기엔 나는 없었죠. 그 장면 안에서 나는 그냥 카메라 뒤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밥 한 술 뜨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서러운지, 왜 이렇게 한심한지. 이 집이 분명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나는 여기서 손님보다 못한 존재가 됐을까? 그날 저녁 설거지까지 끝낸 뒤 방으로 들어오려는데 민지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식탁에 앉지 않으셔서 마음이 좀 쓰였어요. 다음엔 좀 미리 말씀 주세요. 같이 드시게 준비할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미리 말해야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건가? 내가 그럴 자격도 없어진 건가? 정우는 그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아들의 눈엔 엄마가 아닌 불편한 존재가 비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엄마, 오늘은 민지가 피곤하대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저희끼리 식사하는 날이라서요. 어머님이 계시면 민호가 산만해져서 제가 좀 힘들어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그럴 수 있지. 젊은 사람들 리듬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양보하면 애들이 편하겠지. 그렇게 하나씩 내 자리를 내어줬어요. 식탁도, 부엌도, 거실도, 심지어 텔레비전 리모컨도. 그런데요. 내가 물러난 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더군요. 민지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좀 양보해 주세요. 나는 그게 배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나를 배제하는 다른 말이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조심스러운 존재가 되었을까? 이 집에서 내 이름은 언제부터 사라졌을까? 무서웠어요. 그저 아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한 선택이었는데 그 선택이 날 이렇게 밀어내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 민지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솔직히 마음에 들었어요. 예의 바르고 눈웃음도 곱고 무엇보다 정우를 아끼는 게 느껴졌거든요. 식당 일이 끝난 늦은 밤 정우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있었어요. 엄마, 민지가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대. 엄마가 혼자 계실까 걱정된다더라. 나는 괜히 콧잔등이 시큰해졌죠. 그 말 한마디에 아들 키운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전 민지를 따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날 그녀가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진짜 친정엄마처럼 생각할 거예요. 잘 모시고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믿음직스러워서 내가 가진 걸 다 내어주고 싶었죠. 당시 우리 살던 집은 제가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장사 미천 모아 마련한 아파트였어요. 정호 명의도 아니고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죠. 그 집 한 채가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정호가 불안한 듯 물었어요. 엄마, 혹시 민지가 나중에 엄마 힘들게 하면 그때 어떻게? 그때 내가 웃으며 대답했죠. 정호야, 엄마가 너랑 민지를 믿으니까 진명에 넘기는 거다. 민지가 한 말 있잖아. 엄마 친정 엄마처럼 모시겠다고. 그 말 하나에 나는 조건부 증여 계약을 결정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살아보면서 모실 것이라는 조건을 넣었죠. 혹시나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그 조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어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잘 모시면 괜찮고요. 혹여 방치되거나 갈등이 생기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말에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착한데요. 그때만 해도 나는 진심으로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식 날 민지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할게요. 저 믿으세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민지의 눈빛은 점점 식었어요. 어머님은 이제 쉬세요. 제가 할게요라는 말은 어느새 어머님은 왜 자꾸 끼시려고 하세요로 변해갔고 같이 살아요는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로 바뀌었죠. 내가 자리를 잡아준 이 집에서 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그러겠지. 민지도 스트레스가 많겠지. 나는 매번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래도 아직까진 내가 믿었던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아침은 내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따끈한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두어 가지 준비하면 정우가 욕실에서 머리를 말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오늘도 국물 막 끝내줘요. 아들은 늘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지만 그게 끝이에요. 모든 수고는 말 한마디로 지나가고 내 하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민호, 내 손주는 아직 3살입니다. 밤새 뒤척인 흔적이 이불 위에 남아있고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이불을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민지는 이미 화장대 앞에서 분주하고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 내게 말하죠. 어머님, 유치원 데려다 주실 수 있죠? 제가 오늘은 진짜 시간 없어서요. 그 부탁이 이제는 당연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나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챙깁니다. 내 하루의 중심은 민지가 되어 있었고 내 존재는 그저 아이 돌보고 식사 차리고 청소하는 집안 사람일 뿐이었어요. 민지가 퇴근해서 돌아오는 시간은 대개 저녁 7시쯤. 나는 그때까지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저녁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식탁에 앉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어머님, 저녁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밖에서 먹고 올게요. 저도 야근이라 먹고 들어갈게요, 엄마. 그러고는 둘 다 나가버립니다.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차려놓은 밥상을 바라보고 있자면 내가 여기 왜 있지? 싶은 마음이 밀려옵니다. 식어가는 반찬 위로 쓸쓸함만 내려앉아요. 언젠가부터 민지는 말끝마다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어머님, 그런 거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이건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이런 말을 자주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어요. 청소기 돌리다가 소음 크다고 눈치 보이고 빨래 널다가 베란다에 물 떨어졌다고 투덜대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의 집에서 나는 조심조심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며느리는 내게 공손한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의 끝에는 항상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여기까지만이라는 선. 민지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나는 무심코 거실로 나가려다 민지가 다급히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잠깐 방에 계셔 주시겠어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 어머님까지 계시면 좀 부담스러울까 봐요.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손님조차 피해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더군요. 작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문 너머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그렇게 조심조심 침묵 속에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습하고 더운 날이었습니다. 미리 장을 보고 과일이며 음료며 필요한 걸 다 사다 놓고 나는 오전부터 분주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민지 친구들이 온다고 하길래 나도 덩달아 신경이 쓰였거든요. 이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는 건 오랜만이었으니까요. 물걸레질을 하다가 허리가 뻐근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조금 들떴습니다. 어쩌면 나도 함께 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소소한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후 3시쯤이 되자 현관문 쪽으로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헉, 민지야, 너네 집 엄청 깔끔하다. 진짜 신혼집 같아. 감성도 있고. 나는 안방에서 조용히 이불을 개고 있었는데 그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친구들이 좀 오버하는 성격이라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얼굴 안 보이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얼굴을 내밀지 말아야 할 존재가 되었구나. 그 사실을 그제야 실감했어요. 혹시라도 어머님 계신 거 알면 우리 집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냐고 할지도 몰라서요. 요즘 사람들은 좀 예민하잖아요. 그 말이 결정타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앉아 있는데 밖에서는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소리,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사진 찍는 셔터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내가 정리하고 닫고 준비한 공간에서 나는 철저히 배제된 채 그저 불편한 존재로 방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살짝 열었을 때 민지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근데 너네 집 너무 조용하다. 시어머니랑 산다더니 어디 가셨어? 그러자 민지는 아주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 엄마는 시골에 계세요. 이번에 남편이 셋째라서 같이 못 모셨다고 했더니 엄청 부러워하더라. 그 말을 듣고 나는 손잡이에 걸친 손을 떼고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날 나는 마음속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같이 살며 도와준다는 말은 결국 민지에게는 체면치레도 자랑거리도 되지 못하는 일이었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민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상냥하고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는 나를 불편해하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사람이었단 걸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삶에서 조금씩 나를 걷어내기로. 며느리의 그날 말, 오늘은 얼굴 좀 안 보이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은 며칠이 지나도 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며 마음을 찢어 놓았지요. 그래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손이 잘 가지 않았어요. 아침밥을 차려도 빨래를 개도 민호의 옷을 개켜도 그저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아들에게 조건부로 집을 증여하면서 함께 살자고 했던 계약서가 생각났습니다. 그 종이를 꺼내어 다시 한 자 읽어봤어요. 거주 및 생활 지원이 불가해질 경우 증여 효력이 소멸될 수 있음. 그 한 줄이 눈에 박히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제야 내가 뭘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쉽게 이 집에 내어주었고 그 대가는 철저한 외면이었어요. 며칠을 고민 끝에 나는 집 근처 법무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조건부 증여 계약을 했는데요.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걸 돌이킬 방법이 있을까요? 법무사는 잠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 조항이면 충분히 취소 가능하십니다. 특히 같이 거주하시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입증이 된다면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무겁게 눌러오던 무언가가 그제야 살짝 들린 듯 했어요. 다만 절차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아드님과 며느리 분의 동의는 물론 필요한 증빙 자료도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나는 다시 내 이름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민지 얼굴을 봤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웃는 척은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죠. 그녀가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하고 상냥하게 물었지만 나는 그냥 응 먹었어.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이 집에서의 나의 역할은 점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더는 미련도 기대도 두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식사를 차리면서도 한 손엔 노트를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엔 날짜, 상황,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반응까지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젠가 제게 증명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죠. 민호의 간식 준비며 집안 청소며 이 집에서 해온 모든 일을 뒤로하고 하루 두세 시간은 조용한 동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법 관련 책도 읽고 유튜브에 나오는 조건부 증여 취소 사례도 찾아보았죠. 세상 참 좋아졌네. 내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법 공부를 하게 될 줄이야.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그저 내 인생을 조금씩 되찾는 준비를 한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예전처럼 말이 없으니까 오히려 편한 듯 보였어요. 말없이 아침 차려주고 저녁 때 조용히 방에 들어가는 엄마, 불편할 것도 없었겠죠. 어느 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어머님 참 조용하시네요. 이젠 우리 집 분위기에 완전 적응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가 조용한 게 수능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그날 밤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는 날이 곧 올 거야. 다음 날은 법무사 사무소에 다시 찾아갔어요. 기록해둔 노트를 보여드리며 조언을 구했더니 직원분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최근 정서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걸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요. 우선 준비된 서류부터 하나씩 진행해 볼게요. 사람 참 묘하죠. 눈에 띄는 학대가 아니어도 말 한마디, 시선 하나로 사람을 벽처럼 밀어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가에 핀 코스모스를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도 피어야 하는데. 며느리 민지는 그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주말에 저희 회사 팀원들이 잠깐 놀러 오는데 혹시 그날은 친정 다녀오시겠어요?
아니면 민호랑 산책 나가셔도 좋고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내가 나가주는 게 이 집에 평화를 주는 거라면 그 평화 이제 곧 끝날 테니까요. 비가 참 많이도 내리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주방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보며 괜히 마음이 울컥했죠. 이 집에 들어와 살던 첫날도 이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날처럼 쌀쌀하고 축축하고 마음마저 눅눅했던 그 기억이 오늘따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도 이 공간도 다 제 등 뒤로 남겨두고 나가려 합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집안에서 저는 조용히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로 작은 캐리어 하나에 짐을 넣었어요. 많은 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살림살이야 원래 제 것이 아니었고 진짜 제게 필요한 건 평화로운 마음과 스스로의 공간이었거든요. 아들의 방 앞을 지나며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문을 열고 한 번쯤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차례 제 마음을 짓밟은 사람에게 굳이 인사를 건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방 쪽에서도 낮은 숨소리가 들리더군요. 지난밤 야근이었다고 했으니 아마 깊이 자고 있겠죠. 어머님, 집에 사람 많은 날엔 그냥 안 보이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귓가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머리카락과 어깨가 순식간에 젖어들었어요. 하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뚜렷했죠. 택시를 불러 짐을 싣고 새로 계약한 주택으로 향하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 공간에서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다시 그려볼 거야. 새로 구한 집은 아주 작고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어요. 작은 마당도 있었고 허름하지만 부엌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는 집이었죠.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참을 마당에서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작은 현관에 앉아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 집에는 누구도 제게 눈치 주지 않을 거고 누구도 제게 나가라고 하지 않을 거란 걸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에 온 기분이네.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제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사한 다음 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전화기는 아침부터 바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였어요. 엄마 어디세요? 왜 집에 안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메시지도 몇 통, 부재중 전화도 여러 통. 하지만 저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두고 싶었어요. 이틀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은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정우에게 등기로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조건부 증여해지 통보서. 그 속엔 당초 정서적 안정과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조건 아래 이루어진 증여계약이 위반되었기에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라는 문장이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던가요? 정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보내셨어요? 무슨 오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해? 정우야, 오해는 애초에 없었단다. 내가 너희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는 정말 몰랐니? 그의 숨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엄마도 민지한테 조금만 맞춰주시면.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민지한테 맞추라니. 내가 본 적 있니?
내가 내 아내한테 싫은 소리 한 적 있었는지, 친구들 데려온다고 해서 내가 한 끼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 있었던 날도 내가 기억 못하니? 정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호야, 이건 감정적인 복수나 화풀이가 아니야. 그냥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려는 거야. 집은 이제 내 이름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 나는 거기서 혼자 살면서 내 삶을 다시 꾸리려 해. 엄마, 잠깐만요.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집 나가시고 이렇게 문서만 보내시고 그동안 말해도 소용이 없었잖니. 그렇게 통화는 끊겼습니다. 정호의 말투는 당황했고 어딘가 민지의 눈치를 보는 듯 했죠. 그날 저녁엔 민지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시작한 그녀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쵸?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예전처럼 무시했으면 나았을걸.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녀는 말을 이었죠. 다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정호도 많이 놀랐고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말끝마다 우리도 반성한다. 돌이킬 수 없을까라는 이야기를 꺼냈지만 제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일도 되돌릴 관계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는데 늦은 때란 없구나.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에 도착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정우와 민지의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처음에는 다급했고 그 다음엔 조심스러웠고 나중엔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얼굴 뵈어요.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대화는 하셔야죠. 이대로는 저희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그 말이 웃기더군요. 힘들고 지쳤던 사람은 나였는데 그들은 이제야 그걸 깨달은 걸까요? 하루는 민지가 전화를 걸어 한참 말을 고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요. 어머님이 계셔주셔서 저희가 편했는데 그걸 감사하게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 말은 진심 같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라는 말은 뒤늦은 후회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우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전 도어락을 바꾸고 문틈 사이로 그의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정말 엄마한테 할 말 있어요.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 말투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물을 끓이고 혼자 밥을 지으며 그가 떠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였기에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라 김미숙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싶었기에 문득 거실에 놓인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 오면서 꽃가게에서 충동적으로 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막 봉오리를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저 같았죠. 오랜 시간 햇빛도 들지 않는 베란다에 처박혀 살던 화분처럼 제 삶도 그렇게 구석에 숨죽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비록 작은 원룸이지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고 조용히 라디오를 틀고 혼자 밥을 먹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환심을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정우는 몇 번 더 찾아왔고 민지도 꽃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편지까지 써서요. 어머님, 민호도 어머님을 그리워해요.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편지를 읽으며 마음 한켠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전 다시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아니라 삶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요가 수업을 등록하려고 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내가 나를 위해 뭔가 한다는 기분이 참 오랜만에 설레게 만들더군요. 이제 저는 누가 뭐래도 저만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요가 수업을 다녀오는 길,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 손에 들린 종이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마치 제 마음을 데워주는 것 같더군요. 살면서 이런 고요한 평화를 느껴본 게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예전엔 항상 바빴죠.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보고, 식당 문 열고 장사하고, 정우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고, 그러고도 정우가 잘 되길 바랐기에 이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결혼한다고 데려온 며느리 민지. 잘하자, 정말 잘해보자 다짐했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참 어리석었단 생각도 듭니다. 사랑이 당연함이 되고 희생이 무시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르게 찾아왔던 거죠. 지금은 아침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클래식 선율에 맞춰 스트레칭을 하고 햇살 가득한 작은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 하나 노릇하게 부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제게 그거 왜 했냐, 그거 좀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호사스러운 시간인지 몰라요. 한 번은 근처 도서관에 갔는데 책장 한켠에서 나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책장을 넘기다 문득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자신을 잃고 살아온 날들에 대한 가장 큰 복수는 다시 나를 찾아가는 것이다. 참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민호, 우리 손주.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애려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아들 내외에게 휘둘린다면 결국 그 아이에게도 비정한 삶을 되물림하는 셈이겠죠. 그래서 용기 내기로 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카페 가고, 혼자 영화도 볼 거예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 말고 그냥 나로 사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어쩌다 눈물 맺히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그 눈물마저 제 것이니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말 어쩌면 철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즘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일상이 참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며칠 전이었어요. 정우와 민지 둘이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서요. 엄마, 이거 민호가 고른 거예요. 정우가 머쓱하게 웃으며 건넸죠. 민지는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 일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좀 괜찮아지셨나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분을 창가에 두며 말했죠. 민호는 잘 있지? 그 아이만 행복하면 돼. 정우는 뭔가 더 말하려다 망설이다가 엄마, 그 집이랑 계약서 말인데 혹시 말을 흐리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다 정리했어. 그 집, 이젠 내 것이 아니야. 너희도 나도 이제 각자의 삶 살아야지. 정우는 놀란 표정이었고 민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 지금 이 집이 참 좋아. 작아도 내 숨결이 닿고 내가 꾸민 공간이잖아.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 기대 안 받아도 되니까. 정우가 입술을 깨물며 말하더군요. 엄마, 그래도 너무 혼자 계시지 마세요. 그 말엔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살려고. 나도 늦었지만 나답게 살고 싶어. 그날 이후로 연락은 조금씩 줄었지만 그것마저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늘 주는 사람으로 살았던 지난날 대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써보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릿해진 분 계신가요? 누구보다도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큰 사랑을 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도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 속에 나를 잃은 채 살아가고 계신다면 부디 한 번쯤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연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당신만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